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9월 3일 시행된 국가직 지역인재 구급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치르신 분들에게는 어려움이고 또 긴장감이 있고 또 떨리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고요. 또 시험을 치렀다면 이제 그 시험에 대한 결과를 놓고 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분명 다가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직렬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한 국어 시험은 가장 보편적인 문제이며 공통 분모가 크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들을 보면서 요즘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 직렬에도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시험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해설 강의를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다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중자애라고 하는데요.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애정을 갖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로 다 도움이 되겠죠. 중요한 것 스스로 돕지 않으면 아무도 돕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은 내 편이라거나 아니면 모두 다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지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하늘이 도와주고 하늘의 명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항상 최종적으로 결과로 남는 것은 가치관이다. 과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수업이니까요. 꼭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2022년 국가직 9급, 물론 이제 지역 인재 시험이 9급 시험도 있고 7급 시험도 있는데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비롯하여서 정말 골고루 균형 있게 각 지역별로 안배도 하면서 또 역시 선발 인원들을 좀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험 제도인데요. 2022년 시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380명 최다 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만큼 거듭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조금 젊으신 분들 또다시 어떤 실력이 있으나 기회를 좀 더 주고자 하는 국가적인 안배 배려 차원의 시험이므로 문제들도 상당히 간결하고 깔끔하고 단순하면서도 또 정확한 정답들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학교장 추천으로서 관련 학과의 성적 상위 30% 이내일 때, 그러니까 역시 성적 우수자인 분들에게 또 제한되지만 기회가 간 거고요. 또 필기시험 국어, 영어, 한국사 세 과목을 보고 거기에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으로 선발하는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제 제자도 실제 19살, 20살 때 이미 최종 합격을 하면서 훨씬 잘했다. 이게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하면서 크게 고득점이 아니더라도 조금 부족한 점수였지만 그 안에서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도전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국어 시험에 제한을 해서 본다면 결론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문제였다. 엄청 고차원적인 사고, 복잡하고 낯선 문학 작품이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충분히 흔히 우리가 아는 시험에 대한 기본 결과들이잖아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보편적이고 좀 평이한 문제였다. 이렇게 출제진의 방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꼬아서 낸 문제 별로 없고요. 엄청나게 치열하게 많은 걸 외워야 하는 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 어문 규정도 우리 항목에 들어있는 것, 한글 맞춤법 57항이라든지 표준어 규정에서의 표준어 사정원칙 26항, 표준발음법 30항,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된 15항, 로마자 7항.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라고 한다면 그래도 기본적인 한글 맞춤법 규정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오늘 또 52항이라든지 57항이라든지 이렇게 그 항목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기본적이다라는 것이 단순한 기본 상식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꼭 외워야 할 것은 외운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반드시 공부해야 할 부분. 선생님 국어에도 진도가 있나요? 그럼요. 국어에도 범위가 있나요? 그럼요. 국어 공부에도 순서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순서에 맞게 기본에 맞게 결국 성실하게 한 1년 정도는 공부해 두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내가 국어 조금 한다. 어렸을 때 책 좀 읽었다. 이거 가지고는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본적인 공부를 반드시 이행했다. 수행했다. 이렇게 됐을 때 대체로 평이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역시 이 국어 문제들을 보면은 대체로 전년도와 아주 비슷한, 예를 들어 비문학이 6문제 나왔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6문제 정도. 문학이 4문제에서 5문제 나왔다. 그럼 그 전에도 아주 비슷하게. 나머지에서도 골고루 2문제씩 또 1문제씩 나왔다 그러면 그 패턴들이 비슷합니다. 이건 뭐냐? 시험을 치르신 분들에게 너무 많이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결국 단기적으로 또 정말 이 지역 인재로서의 선발을 하겠다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을 낮춰준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좀 대체로 무난하고 간결하고 평이한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정오답이 확실하다. 외울 건 외우면 되고요. 이해할 건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이해 문제가 최근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9급, 7급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논리적으로 풀어서 받아들이고 또 잘 내가 받아들여 대신에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거겠죠. 글의 내용을 토대로 글의 내용 속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겠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무려 40%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8문제가 이해입니다. 이것은 비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지만 문학에서도 이해. 역시 긍정, 부정형 포함하여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역시 가장 많았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또 골고루 유형들 잠시 후에 더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시험이 주로 고등학생들을 또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자들 행정 직군도 있고요. 기술 직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학교 내신 시험 같은 문제는 또 아니고요. 그렇다고 수능식처럼 사고 형태의 문제, 논리적, 비판적, 추론적 사고 형태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문이 엄청 길어서 경제 또는 무슨 과학 1400자 이상 이렇게 긴 지문 글도 아닙니다. 지문도 대체로 짧아요. 600자 정도, 길어야 한 800자 이내 정도의 길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막연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대한 준비, 즉 그러니까 공무원의 다양한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각 영역별로 풀면서 저는 사실 이런 어문 규정 같은 건 많이 안 외웠어요. 저 문법 같은 거는 그렇게 자세히 공부하진 않았어요. 라고 하더라도 국어에서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양하게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가능하다면 한 1년 정도, 물론 단기적으로 4개월 합격, 6개월 합격 있어요. 근데 길게 보자면 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국어의 범위가 이렇구나. 이런 지식들이 있구나. 우리 지역인재 시험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공부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20문제 정도를 이제 분석을 해 보았더니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문학과 문학의 비중이 2021년, 2022년 거의 비슷하죠. 한 문제 차이긴 한데요. 그 전년도로 2020으로 돌아가더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50% 정도, 55% 정도 출제되니까 비문학, 문학을 먼저 기준으로 삼아 두시고요. 자, 어문 규정이 역시 암기해야 될 어문 규정 문제 2문제. 자, 문법도 있어요. 단어의 형성 방법들, 합성어, 파생어 이런 거 포함해서 문법 문제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 대화 문제가 실제 고등학교 말하기 영역이죠. 화작이라고 이야기하는 화법과 작문이 있고요. 또 언매라는 언어 매체 문법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는데요. 분명 고등학교 과정과 관련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들보다는 조금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훨씬 더 심리적인 부담은 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시 이 지역 인재 시험에서 학생들이 또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게 한자 문제이긴 한데요. 이 한자 문제조차도 한글 맞춤법 57항, 정확하게 57항 중에 포함되어 있는 52항에 한자음의 본음으로 나는 것은 본음으로 적고 소금으로 나는 것은 소금으로 적는다의 그 항목에 살에 있는 한자를 주었어요. 그래서 한자도 너무 막연하게 나는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 기출문제부터 시작하고
또 생활 속에 한자 보시고 또 한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한자 특강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모아서 이음절 한자어들, 주요 한자어 400개, 한자 성어와 관련된 한자 공부들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최악은 포기하는 거죠. 한자를 포기하면 한자 어휘도 안 되고 심지어는 비문학 독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자 관련 준비 문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전년도에는 나오지 않았던 쓰기와 어휘 문제에서 출제된 반면 또 전년도에는 출제되었던 토론과 토의나 한자성어가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슷하지만 작년 유형대로 답습하는 것보다 작년 유형을 분석한 후 비슷하게 그리고 살짝 확장하고 변형해서 추가로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평균을 보니까 몇 개는 틀려도 되고 이것은 포기해도 되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 우리는 20문제라는 것은 한 문제가 5점으로 배점이 매우 높은 편이며 결국 그 한두 문제에 당락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므로 기왕이면 국어는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좀 덜 부담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다에서 시작해 이제 많이 안다. 잘한다가 아니라 아주 잘한다.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더 집요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2022년 유형 중에서도 고난도 문제가 있겠죠. 역시 나름 객관적인 고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5문제 말고도 내가 어려워하는 거, 내가 틀렸던 거 분명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2번, 역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제는 단어의 형성법 알아야 되죠.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라는 거, 어근에 접사가 붙은 파생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여서 대신에 이제 합성어도 우리말의 문장 구조와 어순 배열과 일치하는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또는 우리말의 문장 구조나 또는 이런 단어 배열과 어울리지 않는 그것이 결국 비통사적 합성어, 비정상적으로 결합이 됐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구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5번의 한자의 표기로 승낙하는 거냐 승락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일반적으로 승낙해줘 이렇게 하고요. 대신에 허락해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낙이라고 하는 것이 본음이에요. 승낙 이렇게 하는 게 본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허락해줘 하고 락으로 바뀝니다. 이게 음이 지나면서 역사성,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기에 한자는 똑같아도 음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동자 이음처럼 한자는 하나인데 음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들을 바로 한자 표기 문제로 주었습니다. 아주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글 맞춤법 52항에 있네요. 자, 그리고 문학 중에서는 향가, 또 20번의 문학 중에서는 현대소설. 그러나 향가 우리가 기본 작품들 중에서는 2대 향가로 꼽히는 제망매가, 즉 월명사의 제망매가와 그리고 충담사의 찬기파랑가. 이게 이제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야기하는 2대 향가인데요. 찬기파랑가. 바로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했던 노래 신라 경덕왕 때 이야기고요. 이것이 충담사라는 스님이 쓴 찬기파랑가인데 그 내용과 관련된 사실 간단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전 문학 잘 몰라요. 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15번도 역시 최근에는 이런 네모넣기, 그래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들어갈 구절이에요. 때로는 뭐 단어를 묻기도 합니다만 문장 전체이거나 구절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오해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자, 마지막 현대소설도 또 1930년대 대표적인 풍자소설, 장편소설, 가족사 소설에 해당하던 최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소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분명 문학적으로 다 좀 중요한 작품들이에요. 다 제목을 들어본 듯한 작품에서 주로 출제하기 때문에 문학 잘 몰라요. 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배웠던 내용들. 고등학교 때 또 학교 시험 등을 통해서도 언급되었던 그런 작품들을 많이 활용하는 시험의 특징을 기억하셔서 도전하시면 되고요. 시작하시면 되고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5문제를 분석한 후 이제 모두 하나하나 이제 순서대로 가볼 겁니다. 자, 모든 문제는 소중하다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은 것은입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문 규정이죠. 자, 어문 규정은 역시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암기가 되어야 하고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영어 단어 하루에 10개씩, 20개씩 단어 테스트 하잖아요. 국어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론 시간에도 역시 이론서에도 뒤에 맞춤법 OX를 제가 우선순위로 정리해 주고 바로 그런 예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 또 역시 중요한 강의도 특강들로 세부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다 제공하는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옳은 것은 정답 2번에 희한하다의 이 한자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린다는 거죠. 히읗, 히읗, 히읗이 연달아 3번 나와서 발음이 불편한가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왠지 희한이라고 하지 않고 희안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발음을 희한한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희한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와 관련이 되겠어요? 발음. 발음을 되게 잘해야 이 발음에 따라서 후 표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알 수 있겠죠. 받침부터 시작하여서 처음에 자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죠. 우리 사실 한국인들이 못하는 발음 중에 하나가 전화 왔어. 이렇게 정확하게 히읗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와처럼 발음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뭐 전화기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또 알아듣잖아요. 화라고 하지 않아도. 근데 그런 것부터 정확하게 히읗 발음을 잘 해주도록 연습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표기로 외우는 거죠. 자, 이렇게 희한하다인데요. 이게 원래 한자죠. 한자로서는 희자도 드물 희자, 한자도 드물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드물다라는 뜻에서의 희와 한이 되는데요. 드물 희는 우리 좀 친숙하죠. 희귀하다, 희소하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드물다라는 의미의 한자이고요. 한자는 사실 거의 유일하게 희한하다 정도로 쓰입니다. 그 외에는 잘 안 써요. 그래서 한자의 표기도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발음 희한하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뭐 무난한 일이에요. 무난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리대로 무난하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문안하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유치할 정도로 우리가 잘못 쓰는. 특히 청소년들이 언어 파괴가 심각하고 카톡 같은데 통신 언어 같은 거 축약어들 막 이런 게 파괴를 의도적으로 많이 하죠. 재밌으라고. 그러나 수험생들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그런 것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요. 정확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꼭 사전 찾으시고 근본적으로 사전 찾아서 표기도 보고 한자도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희한하다 맞는 거고요. 자, 반면 나머지는 모두 틀렸는데 자, 1번을 보니까 김치를 담궜다에 궜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때 고친다면 김치를 담그다에서 비롯된 으탈락에 담갔다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엄청 강조하는 사례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실 김치를 담궈서 담궈라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절대 안 되고요. 원래 이것이 기본형이 담그다인데 활용을 할 때 어간 쪽에 있던 의가 탈락을 하면서 아를 붙였더니 담가만 남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재차 활용했을 때 김치를 담가서 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결국은 아의 형태만 남게 되지 만약 담그다 그러면 기본형이 담그다라고요. 이런 말 자체가 없다는 거죠. 담그다가 아니니까 담궜다가 될 리가 없겠죠. 자, 이런 비슷한 사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3대 의탈락이라고 하는 김치를 담그다와 함께 문을 잠그다도 그로 똑같죠. 그러니까 얘도 활용을 하면 문을 잠가. 만약 과거 시제로 놓는다면 잠갔다 이래야 되는데 또 대부분 문을 잠궈라, 잠궜다, 안 잠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잠그다고요. 또는 큰일을 치르다도 마찬가지로 역시 의탈락된 기본형을 떠올려 보면 큰일을 치러서 치렀다. 시험을 치러서 치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3대 의탈락이라고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잠그다, 담그다, 치르다. 활용하여 담가, 잠가, 치러 이렇게 공통적으로 외우시면 우리는 일석삼조 한 가지로 3가지를 외울 수 있는 이렇게 양을 늘려가듯이 공부하는 게 좋죠. 자, 3번도 발생률이 아니라 발생률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한글 맞춤법 두음 법칙에 의하면 10항, 12항의 규정에 나오는데요. 그 조건 중에서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는 율, 나머지 자음 뒤에는 률, 렬이라고 적는다라고 해요.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표기예요. 그래서 발생률 이렇게 일단 표기를 하고 발음상으로는 발생률하고 니은으로 니은 첨가가 되겠습니다만 표기의 률열이라고 했어요. 자, 한 번 더 원래 이제 이것에 상반되는 것이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는 유를 적어요. 이 조건에 의하면 유를 적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율 중에서 수학에서 쓴다면 비율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음악에서 쓰면은 선율 이런 것들이 이제 한자가 다르긴 하지만 율과 관련된 표기가 그렇다라는 거죠. 또 수학에서 백분율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방에 외우는 거예요.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는 율 또는 열도 있고요. 이제 나머지라고 하자는 거죠. 나머지 자음 뒤에서는 률 또는 리얼 이렇게 적게 되는데 나머지 자음 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발생률이 있고요. 자살률이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 있습니다. 정답률도 있습니다. 합격률도 있습니다. 확률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두 개만 외우면 돼요.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 율, 나머지 자음 뒤에 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출산율 요즘에도 또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출산율과 관련돼서 표기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고쳐야 되고요. 자, 4번은 역시 구어체에서 학생분들이 짜집기라고 하는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짜집기가 아니고요. 짜서 깁는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짜깁기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바느질하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깁기예요. 깁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기워서 입는다고 하죠. 바느질해서 이것이 비읍불규칙의 깁다가 기웠다 이렇게 활용하는 건데요. 짜서 깁다, 짜깁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어체에서 아주 위험한 표현들, 자주 말하고 자주 들리고 자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써먹었다, 들어보았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꼭 헷갈리는 거 있으면 확인해서 이게 맞는 거구나, 틀리는 거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 틀린 것들을 모두 고쳐서 김치를 담갔다라고 발생률에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 율열, 나머지 자음이 왔기 때문에 률열이라고 률로 적으라는 거고요. 짜서 깁는다 그렇게 했었죠. 또는 낡아서 닳아진 것을 헤어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제와 상관없이 누군가 사람과 이별했어요에 헤어지다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이의 해와 아이의 해의 차이 역시 의미 또 예문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정답 해설까지도 다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희안하다가 아니고요. 희한하다의 드물희, 드물한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드물거나 신기한 것을 희한한 일이야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는 담갔다여야 하고요. 발생률이어야 하는 비율과 관련된 이야기. 또 깊기라고 이야기했죠. 짜서 깊습니다.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 율이라고 했던 것이 그대로 해설과 100% 일치합니다. 자, 이번이 이제 문법 문제였는데요. 이제 문법을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게 이제 고난도라는 거죠. 선생님 저는 원래 문법 싫어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제까지 싫어했어요. 오늘부터 좋아해야죠. 왜 우리 이제 목표를 정한 거니까. 꼭 합격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의 설명 이제 통사적 합성어가 뭐냐? 그랬더니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일치하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쳐진 거고요. 자,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는 반대로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법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형성됐을 때를 비통사적 합성어. 비자 붙으니까 뭔가 비정상이죠. 이게 아닐 비자를 지금 쓴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문제의 의도에 의하면 1, 2, 3, 4에 있는 총 8개의 사례는 올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어근과 어근이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다른 말로 실질과 실질이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합성어 중 우리말에 그러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보통 어순에 의하면은 주목서의 어순, 즉 SOV,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구성 방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수식어, 피수식어,
우리는 앞에서 뒤를 꾸며주게 되죠. 매우 좋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큰 집하고 바로 이 여기에 있는 사례들에 비춰 본다면 이렇게 결합이 되고 뭐 명사끼리 결합해요. 이럴 수 있어요. 친구, 명사, 또 다른 친구, 명사. 친구끼리 우리가 같이 붙어 있듯이 그냥 명사의 성질끼리 붙으면은 역시 통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역시 이게 약간 어간과 어미, 기본형 단어들이 좀 어려운 게 있기는 한데 우리말은 어간이라는 것 뒤에는 반드시 어미가 와야죠. 그래서 어간어미 이렇게 되면 통사적 합성. 이제 반대로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어요. 원래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의 이론을 설명하자면 한 3가지 정도가 있긴 한데 첫 번째는 어간에 바로 명사가 오는 거예요. 어간에 바로 명사가 오면 안 돼요. 어간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어미가 있어야 돼요. 기본형이라는 게 어간에 다를 적고 어미 변화를 하는 게 동사형 용사의 특징이니까요. 아니면 두 번째, 역시 어간에 어간이 바로 오는 거예요. 중간에 어미가 없으면 이거 비통사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부사에 명사가 오는 거. 부사는 원래 이제 용언을 꾸며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사어도 마찬가지로 서술어를 꾸며줘서 앞에 와야 되는데 부사어와 명사가 바로 붙으면 이거는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설명을 제가 또 해드리겠지만 자, 바르게 연결한 통사, 비통사에 하나씩 찾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방금 설명했던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큰이라고 하는 것이 성분상으로는 관형어죠. 크다에서 비롯돼 니은으로 관형사형 어미가 지금 들어있고요. 그래서 큰, 그러면 보통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서 큰 집, 아니면 작은 집, 큰아버지 또는 큰엄마, 아니면 이제 가족의 큰형, 큰누나, 큰오빠, 작은 형, 작은 누나, 작은 오빠 이렇게 우리 할 때 그게 바로 100% 통사적 합성어예요. 이것은 붙여 썼다라는 것은 이때 큰 집이 우리 집안에서의 첫 번째 어른의 집 있잖아요. 명절에 큰 집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도 합니다. 물론 사전에 의하면은 약간 은어처럼 교도소 있죠, 교도소. 내가 빵에 갔다 왔어. 자, 그런데 이게 빵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나 이번에 큰 집 가서 한 10년 살다 왔어. 이런 것도 사전에는 표준어로 봐줘요. 인정해줘요. 약간 은어로 쓰이겠지만. 자, 이것이 바로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의 통사적 합성어였고요. 자, 반면에 굳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형 2개. 제가 설명하던 3가지 중에 하나겠죠. 어간과 어간이 바로 온 거죠. 어간이라 하면은 기본형의 앞에 붙어 있는, 즉 굳다에서의 원래 굿이 어간이고 세다도 세다의 역시 어간이니까 어간끼리 바로 오면 얘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어야 할 어미가 없으니까 완충을 해줘야 될 어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굳세다 그러면은 비통사적 합성어고요. 중간에 어미가 들어가서 굳고 세다 이렇게 만약에 굳어졌다면 그것은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기본형 단어가 나왔을 때 어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물론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굶주리다도 또 있네요. 그러니까 굶주리다도 일이 가야 되겠죠. 비통사적 합성어로. 굶다와 줄이다. 역시 어간과 어간이 바로 만나고요. 뛰놀다도 마찬가지로 뛰다와 놀다가 바로 만났죠. 이런 게 모두 기본형 단어 중 어간과 어간이 바로 온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거와 달리 기본형인데 통사적인 경우도 있겠죠. 아까 뛰놀다가 있는 반면에 사전에는 뛰어놀다도 있거든요. 그러면 뛰어놀다는 어때요? 바로 중간에 어미가 이렇게 들어있죠. 뛰놀다는 비통사적이지만 뛰어놀다는 어미가 있으니까 통사적 합성어예요. 떠오르다도 있어요. 떠오르다 역시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떠와 오르다가 된 게 아니라 뜨어의 중간에 어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탈락처럼 담그다 담가, 잠그다 잠가, 치르다 치러처럼 의가 탈락된 후 어가 붙은 거니까 여기는 어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간어미, 어간어미로 되어 있는 역시 통사적 합성어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 역시 기본형이 있는 단어들을 잘 분석해 보라는 이제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 물론 이제 나머지들을 보니까 역시 통사적과 비통사적 합성의 위치가 맞는 것이 있긴 있었어요. 힘들다는 조사가 빠진 건데 우리말은 조사 없이 문장의 순서가 그대로 가기도 하죠. 나는 밥을 먹었다인데 조사를 뺐더니 나 밥 먹었다. 아무 문제 없죠. 문장 배열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먹었다, 밥, 나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게 아니죠. 그래서 조사가 빠진 것은 100%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힘이 들다에 힘들다 같은 게 있고요.
본을 받다의 본받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앞에 서다의 앞서다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전부 조사가 빠진 거거든요. 본을 받다, 앞에 서다 이렇게. 그러나 조사가 빠져도 문장의 순서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요. 자, 비통사적 합성어 중에는 또다시 덮밥이라는 대표예도 있는데요. 이때 덮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간에 명사가 온 거예요. 어간에 명사가 온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어미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 이런 것들의 성격을 잘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바뀐 거예요. 굶주리다 뛰놀다가 아까 어간끼리 결합한 이것을 비통사적 합성어. 곧자리라고 하는 것은 부사 곧과 부사 자리 만나는데요. 부사끼리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명사끼리 결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은 성분끼리 또 이렇게 순서에 의하면 차이가 없어서 위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 큰 길이 보이고요. 비통사적 합성어 굳세다가 보입니다. 자, 물론 나머지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중에 이제 곧잘 같은 경우가 곧 부사, 잘 부사의 결합이기 때문에 부사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죠. 원래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한다 이렇게 우리 품사에 배웠지만 부사끼리 만나도 통사적 합성어고요. 또 여름밤처럼 명사끼리 만나도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것은 같습니다. 특히 부사의 결합 중에서 비슷한 경우 중에 이리, 저리 이런 것도 부사끼리 만난 통사적 합성어고요. 아니면은 잘못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도 부사와 부사가 만난 통사적 합성어로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힘들다 역시 조사가 빠진 통사적 합성어. 그러나 반면에 굶주리다의 어간, 뛰놀다 어간, 덮밥의 어간 명사 이런 게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이제 한자어와 관련된 쓰임인데요. 자, 이게 원래는 한자어 중에서도 구별해야 할 말들이라는 거예요. 어법에서도 이제 저랑 이론 시간에 하는데요. 구별해야 할 말들이라는 것은 뭔가 구별하기 어려운 비슷한 어떤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자, 당장 보아도 여의의 개발이 있고요. 아이의 개발이 있죠. 또 실제도 아이의 제가 있고요. 어이의 실제가 있죠. 이런 걸 구별하자는 거예요. 결제도 아이의 제가 있고요. 어이의 결제가 있으며 제고 역시 아이의 제고가 있고 또는 어이의 제고가 있죠. 이게 결과적으로 모두 8개의 한자어이면서 발음으로서는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한자 보고 표기 보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자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정답 4번 새 기계를 사용하여 서울 공장의 생산량 오늘 또 살짝 언급했던 것 중에서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 율열 이런 거 하기도 했는데 얘는 이제 한자어 뒤에는 량을 줬고요. 대신에 고유어 뒤에서는 양을 적는 두음 법칙의 사례. 따라서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소비량 이런 것은 모두 량이 되지만 그러나 양이 되는 것은 한 글자로 쓰는 양 자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래어 뒤에 나오는 알칼리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소금과 관련된 소금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고유어, 소금, 외래어, 알칼리 그냥 두음 법칙 첫 글자 양 이런 것도 다릅니다. 이건 이제 어문 규정 이야기고요. 자, 문제는 이제 생산량을 어떻게 한다고 새 기계가 왔으니까 더 늘려야 되겠죠. 이것은 더욱더 많이 생산을 하라는 거니까 아이의 재고가 아니고 쳐들어 높임을 뜻하는 어이의 재고여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사전적으로는 쳐들어 높임, 플러스 알파 비슷한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원래는 끌 제자, 높을 고자, 끌어서 높이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사례에 의하면 어떤 경쟁력을 제고하다 이럴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의 경쟁력이 필요하고요. 또 개인은 개인대로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이의 제고였어야 합니다. 자, 반면 아까 우리가 했던 아이의 제고와는 다르겠죠. 만약에 제고라고 하면은 계획 같은 거 이것을 다시 생각한다 그럴 때 아이의 제고가 다시 제자 생각할 고자가 되니까요. 자, 반면 이제 아까 우리 했던 그 예문으로 본다면 세 가지는 맞죠. 아이의 소질을 개발하되
원래 여의의 개발이라는 것은 재능과 슬기를 열어준다, 일깨워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100% 정신적인 면, 정신적인 면이 나오면 이것은 여의의 개발이 되고요. 반면에 물질적인 면이 나오면 아이의 개발이 돼요. 만약 물질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쓰는 정의이면서 특히 우리가 많이 쓰는 신도시 개발, 즉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이 쓰는 경제 개발, 국토 개발, 도시 개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은 다 아이의 개발입니다. 반면 정신적인 면의 여의 개발은 소질 개발도 있고요. 창의력 개발 아니면은 역시 뭐 두뇌 개발 이런 것들이 여의의 개발입니다. 참고로 자기 개발이라는 거는 둘 다 가능한데요. 자기의 정신적인 거, 우리가 뭐 인격적인 거 성숙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이런 것들은 자기 개발.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서 할 때는 여의의 개발로 많이 써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것이 뭔가 돈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배워서 어떻게 내가 취업을 하고 요리를 배워서 어떻게 요리사가 되고 이런 거는 아이의 자기 개발이에요. 물질적인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 이번도 그가 말한 물건이 실제 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이의 실제라는 말을 쓰면서 있을 제자니까 정의에 있다 이렇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진짜 실제 하다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어이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사실이라든지 실제의 현상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어이의 실제 차이가 있어서 뒤에 설명해 드리고 자, 또 상사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서류 결제. 딱 우리가 네 글자로 외워도 서류 결제 할 때는 아이의 제, 말을 제자인데요. 이것은 상사의 승인을 얻었어요. 상사의 허락을 얻었어요. 상사가 바로 사인해 줬어요. 도장 찍어 줬어요. 그래, 그렇게 해. 추진해. 알겠어. 마무리해. 이런 게 아이의 결제입니다. 자, 예전 같으면은 뭔가 이게 작성 못하면은 막 결제 서류 막 집어 던지면서 막 다시 해와 이렇게 하는 상사들도 있었죠. 악덕이죠. 자, 하여튼 서류 결제는 아이의 제고요. 반면에 구별해야 한다면 카드 결제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결제일이라고 뜨죠. 며칠에 결제합니다. 결제가 완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결국 어이의 결제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돈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지불하여 끝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이의 결제라고 하면서 건널제라는 한자를 쓰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런 내용들을 밑에 오답에 다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여의의 개발과 아이의 개발을 이제 아이의 실제와 어이의 실제 사실의 경우 이렇게 쓸 때는 어이의 실제. 보통 우리가 실제 모습이다. 아니면 실제 뭐 사건이다. 이렇게 할 때는 다 어이의 제고요. 아까 실제 아이의 제가 실제로 있다, 실제 하다 이렇게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도 서류 결제는 아이의 제, 카드 결제는 어이의 제라고 정확하게 오답까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별해야 할 한자어. 표기와 발음이 비슷하지만 의미가 달라, 용례가 달라. 이거 반드시 우리 합니다. 원래 다 국어 이론 안에 있고요. 이게 다 우리가 100% 했던 예들을 그대로 시험에 준 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도 우리 문법 중에서 아주 흔한 문법이죠. 사동이냐 아니면은 피동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동이라는 것 자체가 시키는 거죠. 부리는 거죠. 그래서 동사 중에서 이제 우리 국어에서는 사동의 반대를 흔히 주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주동이고요. 시켜서 하는 것은 사동이죠. 시키는 것, 부리는 것, 하게 하는 거죠. 지금처럼 어떤 걸 하게 하는 겁니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동이라 하고 그런 문장을 사동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동이 아닌 것을 물을 때는 주로 피동 같은 거 있죠. 피동이라는 것은 반대로 당할 피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켜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당하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당하는 것 또는 어떻게 되는 것 어떻게 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는 피동이라고 하고 또 피동은 이게 사동의 반대가 피동은 아니지만 성격이 다른 거예요. 피동의 반대를 흔히 우리는 능동이라고 해서 아이가 뭔가 옷을 입었어. 아니었죠? 우리 능동으로 가자면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피동으로 가면 영어의 수동태처럼 건물이 사람에 의해 지어졌어요. 이런 거 있죠.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경찰이 도둑을 잡은 건 능동이고요. 도둑 입장에서 잡힌 것은 피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동이냐 피동이냐라는 것을 구별하라는 문제의 의도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둑이 경찰에게 잡음을 당했죠. 잡음을 당한 거잖아요. 잡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피동. 특히 피동은 목적어가 없이 어떻게 되었다. 도둑 입장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나머지는 모두 주로 목적어. 사동은 어차피 100% 목적어가 있고요. 그래서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뜻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부리다라는 뜻이고요. 피동은 이제 목적어가 있는 아주 드문 경우도 있지만 주로 목적어가 없어서 주어를 기준으로 서로가 나를 웃게 한 거죠. 영애가 또 누구를 기쁘게 한 거죠. 어머니가 옷을 입게 한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에 해당하는 사동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동피동도 우리 문법에서 아주 좀 중요한 거예요. 사동피동의 형태가 같은 대표적인 보이다처럼 다시 친구에게 답을 보여주었어. 이것은 친구에게 답을 보게 한 거니까 내가 사동이고요. 하지만 건물 사이로 해가 보였어요. 나에게 해가 보이게 된 거죠. 이것은 피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같을 수 있는 보이다 같은 경우, 잡히다 같은 경우, 날리다, 안기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읽히다, 뭔가 사동피동의 형태가 같아서 예문을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자, 1번만 피동이었다, 잡음을 당했다라는 의미에서의 피동인데요. 참고로 잡히다도 또 형태가 같을 수 있는 사동도 있긴 있어요. 자, 목적어와 함께 연필을 잡게 했어요. 뭐 돌잔치 같은 거 할 때 연필을 잡혔어 하는 것이 사동이고요. 돼지를 잡게 했어 잔치에 돼지를 잡힌 것도 사동. 예전에는 학생증을 술값으로 잡히고 외상으로 먹고 약간 낭만이 있는 거 있죠. 그 다음날 와서 갚고 또 이해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잡게 하다가 해석이 돼, 잡게 하다로 해석이 되는 것은 사동인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우리 예문에 의하면 도둑이 잡힌 거니까 누가 보아도 그럴 때는 피동이었겠죠. 자, 이렇게 사동과 피동의 범주 기억하시고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도 있구나. 사동, 피동 좀 더 공부해 둬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저와 함께 이론 강의 또 강의 노트 이런 거 보시면 100%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표면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한자의 표기였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그냥 한자의 표기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한자의 사례가 한글 맞춤법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글 맞춤법 제52항에 나와 있는 본음으로 나는 것은 본음으로 적고 소금으로 나는 것은 소금으로 적는다 이랬으므로 분명히 이 어문 규정 공부하면서도 한자를 같이 생각하라는 취지였어요. 자, 시댁. 그럼요. 시댁은 원래 이렇게 쓰는 시댁이 맞고요. 뭐 당연히 시라고 하는 것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할 때 하는 그 시예요. 그래서 댁은 집댁자라고 당연히 우리가 하는, 물론 얘는 집댁도 되고 주택할 때는 택이라고도 있습니다. 집안댁 또는 집택, 동자 이음인데요. 여기서는 시댁이죠. 누구누구 시댁 이렇게 하듯이. 자, 문제는 이제 2번에서 부모님의 승락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승락이라고 쓰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이 한자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 한자를 본음으로 읽게 되면 낙이라고 하고요. 얘가 소금. 소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변한 거죠. 사람들이 쓰면서 변해서 락이라고 읽게 된 거예요. 표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승낙 이렇게 써야 본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허락해줘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자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승낙하는 것은 낙으로 읽어야 원래 있던 의미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허락으로 변해요.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사전에 있는데요. 음이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승낙이라고 했어야 합니다. 자, 3번은 맞고요. 그러나 이것도 본음 소금 이야기네. 얘도 원래 본음에 의하면 노여왈 노가 되는 게 본음 맞아요. 근데 이제 소금으로 갔을 때는 희로애락이 돼요. 희로애락 또는 보통 요즘에 극대노하다 이런 분들이 있던데요. 극대노는 없고요. 극대로, 대로 했어요. 크게 노여워한 거예요. 이런 게 소금으로 변했다는 거죠. 분명 한자는 같은데 본음일 때는 노,
소금일 때는 로라는 규정대로 우리는 도금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4번은 통찰력 맞습니다. 물론 이것도 두 가지, 동자, 이음, 한자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밝을 통자로 썼기 때문에 통찰력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통찰이 아니라 동으로 읽었다면 마을 이름 동,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 군구, 읍면, 리, 동, 길, 가로, 대로 이런 이제 행정구역이나 길과 관련될 때 우리는 마을 이름일 때는 동이라고 읽게 되니까 밝을 통, 마을 이름 동 이렇게 동자 이음이라는 것을 문제의 의도에서 주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답 2번에서의 결국은 승락이 아니라 승낙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이렇게 하나 고친 거죠. 승낙이라고 고친 거예요. 승낙서라고도 하죠. 근데 어떤 자료들에 보면 승락서 이렇게 잘못 나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이게 이열승자에 승낙할 낙이 되면서 승낙이 되어야 하는데 청하는 바를 들어준다 뭐 이런 거죠. 자, 타이틀 바로 한글 맞춤법 제52항인데요. 얘는 본음으로는 낙이 되고 소금으로는 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낙 이렇게 읽었다면 본음대로 나온 사례고요. 읽어야 되고요. 만약에 허락해줘 아니면은 수락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소금으로 변했기 때문에 한자는 같아도 음이 달라요. 이런 게 우리 언어에 의하면 역사성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한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뭔가 그렇게 발음하면서 잘못 처음에는 발음한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그래 그냥 이것도 인정해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 1순위가 다시 한번 희로애락이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자꾸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왜? 한자는 노여할 노. 원래 본음이라고 하면은 분노할 때 노라고 했어야 되니까. 그러나 희로애락 대로라고 하기로 했었죠.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뜻하는 만난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어려울 난인데 곤란해, 논란 이럴 때는 소금으로 란으로 읽게 되고요. 아니면은 토론이라고 할 때는 얘가 원래 론이라고 둘째 음절이니까 론이죠. 참고로 얘가 두음 법칙이면은 앞으로 가서 논설문 이럴 땐 또 논으로 변하긴 합니다. 앞머리로 갔을 때. 다만 얘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론으로 났어야 되는데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논으로 났기 때문에 얘가 뭔가 소금으로 변한 거죠. 물론 이제 의논하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이제 생각 같은 걸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의논이 되겠죠. 근데 또 전혀 별개의 단어 본음으로 읽게 되는 의론이라는 게 추가 표준어가 되면서 얘는 각자 의견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논과 의론은 다른데 만약 의론으로 읽으면 본음이고요. 의논으로 읽으면 소금이며 얘는 두 가지 뜻이 다른 별개의 표준어이기 때문에 사전을 통해 더 추가로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 60도 둘째 음절이니까 륙이 된 거죠. 원래는 륙이 앞머리로 가면 6이잖아요. 하지만 둘째 음절은 륙이 되는 거예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5, 6도 이런 거 있거든요. 자, 그런데 분명 첫 음절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6이 됐어야 되거든. 6월. 근데 얘는 기억이 없어진 채 소금으로써 6월이라고 음이 변하게 된 거죠. 비슷한 거 10월. 원래는 10월이잖아요. 10. 그런데 10월 이런 것도 소금으로 이제 소리가 변한 거고요. 목재도 나무 목이니까 그런데 모과 그러면서 얘를 목과라고 읽지 않은 게 소금의 사례. 모든 예를 들진 않았지만 52항에 나온 대표적인 예들을 일부 골랐고 여러분은 역시 이제 이 문제를 통해 52항 들어가서 한자까지 한자의 도금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물론 얘는 시집 시에서의 집댁자의 시댁이고요. 분노가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노가 되는 건데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 분노를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는 분자가 성낼 분자, 분할 분자 둘 다 사전에 있습니다. 통찰력도 여기서는 밝을 통으로 읽었기 때문에 통찰력이 맞지. 이걸 동찰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딱 한 문제 한자의 표기, 한자의 도금과 관련된 이게 표기하고 잘 맞아야 되며 어문 규정에서 힌트가 있었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이것도 넓게 보자면 이게 한글 맞춤법 57항과 관련된 예들이에요.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구별해야 할 단어.
이건 한자는 아니지만 구별해야 할 순우리말의 표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표기 중에서 비슷한 게 지금 있지만 그러나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생각해 보면은 붙였다와 또 비슷하면서 다른 붙이다에서 비롯된 붙였다가 있을 거고요. 우산을 받치고라는 것도 사실은 비슷한 글자 모양이 최대 4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받음을 당하다의 피동의 받히다인지 아니면 그냥 주다의 받치다인지 아니면은 술을 채 받쳐서 먹었다 이렇게 하는 티읕 받침의 받치다 같은 경우도 낯설지만 있어요.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부딪히다는 이제 부딪히다와 또 구별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이유가 이 문제 방식이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계속 외워왔던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런 문제가 탁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대비를 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잘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버려서도 벌려서와 구별하면 되는 건데 자, 이제 어쨌든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57항에 나온 사례인데 흥정을 붙였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흥정을 붙이다에 붙였다가 됩니다. 사실 취지는 이 글자가 살아있으면 이 원형대로 쓰는 붙이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많이 쓰는 말로서는 붙다를 떠올려야 하는 싸움이 붙었어. 싸움을 붙인 거죠. 흥정이 붙었어요. 흥정을 붙인 거죠. 벽에 붙였어요. 또는 뭔가 우리가 수행원, 보디가드를 내 옆에 붙였어요. 또는 이렇게 소매를 걷어 붙였어요. 내 몸에 붙게 한 거겠죠. 이런 게 모두 다 원형의 붙다에서 비롯된 붙이다입니다. 흥정을 붙였다라고 말이죠. 손님이 상인에게 흥정을 붙였다라는 건 얼마예요? 이런 거잖아요. 좀 깎아주세요. 자기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때는 겨루는 그러는 일 등을 서로 어울려 시작하게 하다. 이런 의미의 흥정을 붙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발음상으로는 구개음화 때문에 이 붙이다라고 쓰고 발음은 붙이다라고 놨던 것이죠. 발음은 그래서 흥정을 붙였다 이렇게 발음은 되겠습니다만 표기를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보면 나머지는 맞아요. 특히 우산을 밑에 받치고 가는 거죠. 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가는 거죠. 마치 책받침할 때 쓰는 이 받치다임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3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다면 부딪히는 것은 피동이에요. 아까 우리는 당하다, 되다, 어지다의 피동과 시키다, 하게 하다의 사동이라는 걸 이제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는데 이것은 옆 사람과 내가 부딪음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있는데 내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 사람이 나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막 옆 사람이 뛰어다가 쾅 하고 다 받은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부딪음을 당한 거거든요. 부딪음을 당했을 때 이 느낌을 부딪히다, 피동이니까 부딪히다라고 쓰게 되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서로 다가오다가 어떤 사람과 여기서 서로 박은 거예요. 서로 이것은 부딪는 거예요. 박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때는 부딪힌 거예요. 강세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문법적으로 치라는 것이 강세 전미사이고 희라는 것은 피동 전미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달라야 해요. 보통 자동차라면은 서로 막 중앙선을 침범하여서 서로 박았죠. 부딪힌 거예요. 충돌한 거예요. 하지만 보통 신호등에 서 있었는데 나는 서 있었는데 뒷차가 와서 나를 박았죠. 이럴 때는 나는 부딪음을 당한 거예요. 부딪힌 겁니다. 지금 3번도 마찬가지로 서로 막 앞만 보고 달렸다가 서로가 꽝 박았으면 부딪힌 건데요. 여기에서는 나는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딱 받은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목 잡고 쓰러지고 막 이런 게 부딪음을 당한 거예요. 왜 그랬어? 너가 좀 조심하지 이거 있죠. 이게 부딪힌 겁니다. 자, 그래서 피동 표현으로 문맥에 맞았다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제 시험에서는 무엇과 서로 부딪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는 무엇에 뒤차에 부딪히고 어떤 친구에게 내가 부딪음을 당했고 이럴 때는 주로 애와 함께 히를 쓰는데 여기는 과라는 조사를 썼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용상 당했어요.
뭔가 받음을 당해서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한 거니까 피동 표현의 희가 맞습니다. 물론 발음은 부딪히지 이렇게 안 하겠죠. 발음은 이제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부딪히기, 치읓으로 이제 축약은 될 것이고요. 자, 4번도 싸움을 벌이다 맞는 거죠. 어떤 일을 펼쳐놓고 사업을 벌이고 일을 벌이고 말썽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고 이럴 때 기본형이 벌이다입니다. 이거와 전혀 관계없는 입을 벌리다처럼 공간을 넓히는 거 있죠. 입을 벌리다, 넓이를 넓히는 거 있죠. 두 팔을 벌리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벌이다와 벌리다를 또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도 보니까 뭔가 비슷비슷한 단어끼리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주네요. 이게 다른 시험도 그렇지만 지역인재 시험들의 좀 특징입니다. 기본적인 거, 기초적이지만 꼭 알아야 할 어휘들을 구별하면서 가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나머지 모두 다 설명했습니다. 자, 우산을 받치고 간 거예요. 우산을 펴들고 간 겁니다. 자, 부딪히다에서의 피동을 지금 이야기한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주로 무엇에 부딪히거나 아까처럼 옆 사람과 부딪힌 거고요. 다만 부딪히다의 강조에서의 힘준 말, 강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와 차가 서로 부딪힌 거죠. 세게 받은 거예요. 자, 4번에서 싸움을 벌이다 그랬었죠.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놓다, 벌리다와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까지 가볼까요? 역시 우리가 경향 분석 또 이제 문제 꼼꼼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느라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만중의 서포만필이라고 하는 이제 글의 종류로 말하면은 서포 김만중이 이제 호고요. 글의 종류로는 수필이죠. 만필처럼 다양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고전 수필입니다. 물론 서포 김만중은 이제 17세기 숙종 때 인물이면서 김만중의 글을 발췌한 이유는 대표적인 국어 존중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물론 훈민정음을 1443년 만들고 46년 반포하고 15세기부터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게 만들어지지만 양반들은 여전히 한자 중심의 언어 생활을 합니다. 마치 한글은 그냥 평민들이나 쓰는 것처럼 언문이다. 약간 좀 천시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17세기, 즉 약 200년 정도가 지금 흐른 거잖아요. 근데도 그 당시에 양반들이 또다시 한자로만 막 쓰는 것을 김만중이 이제 질책하는 거예요. 야, 한글 엄청 좋잖아. 우리의 정서가 담겨 있고 결국은 필부, 초동급부,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말들 다 우리네 삶이다. 뭐 너무 어려운 말씀. 만약 우리가 현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어떤 식자들이 막 영어로 막 길거리에서 막 떠들고 영어로 막 쓰고 그래요. 어때요? 재수 없잖아요. 물론 지적 수준이 높은 걸 자랑하고 과시할 수는 있지만 우리 언어가 있는데 굳이 막 영어를 막 남발해서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국어 존중론자인 김만중이 국어를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자 이렇게 이제 늘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의 소설인 구운몽도 또 그의 소설인 사시남전기도 모두 이제 한글로 쓰게 되면서 이게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서 현대 국어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국어 존중론자니까 한자만 씁시다 이런 사람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자, 역시 이제 이해라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잘 알아서 받아들이는 것, 그걸 우리는 이해라고 했으니까 그냥 글 속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의 말, 한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한자를 배우고 표현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 그건 앵무새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오히려 민간에 나무하는 아이들이나 물깃는 아낙네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인 초동급부라고 합니다. 필부, 감남을려, 장사미사에 다 같은 말들이죠. 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더 참이더라. 더 가치 있더라. 왜라고요?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우리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국문으로 쓴 것이 진정한 참이고 하지만 양반들이 막 흉내내고 어려운 말 쓰고 막 시부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선비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들만의 한시로 된 문학 같은 걸 말해. 한문 문학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된 문학 같은 것은 사실은 별로 우리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은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므로 서포 김만중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나무하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이것이 우리말로 된 어떤 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치가 있다. 그것이 짱 좋다. 반대는 이제 한자로 기록된 것. 한자로 우리가 기록하고 뭔가 말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 앵무새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글쓴이는 말하고 있었던 거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민가는 노래가 속되고 촌스럽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으니까 얘를 부정한 건 아니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더 진짜 참이다. 비교할 수 없이 좋다 이랬던 것이고요. 안악내 노래가 앵무새 노래인 건 아니죠. 얘는 한자로 흉내낸 거고 오히려 안악내들의 노래가 좋다 이렇게 했었죠. 공부하는 선비들의 시부가 뭔가 막 진짜처럼 막 꾸미고 약간 거짓인데 잘난 척하고 현학적인 태도로 어려운 말 쓰고 막 이런 것들은 그것은 거짓이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 설명해 드린 거고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우리말로 표현할 때 우리의 고유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내용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서포 김만중입니다. 수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자국어로 문학을 해야 한다 하는 게 원래 이 글 전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7번까지 왔고요. 국가직 지역인재. 남아있는 8번부터 20번까지 잠시 후에 또 바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